자, 그럼 2교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그 2교시부터는 25점 문항, 그러니까 6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정전기에 대한 정의, 원리, 뭐 장애, 재방지 대책. 119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요. 정전기의 그 피해 및 대책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25점 문항이다 보니까,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정해놨잖아요. 정의, 뭐 원리, 뭐 장애 피해, 대책.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럴 경우에는 대제목 나열을 하실 때 얘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그냥 얘 이제 채점자의 어떤 뭐 고객 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정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분리 마찰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전과 방전에 의해서 발생된 거죠. 방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대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해에 대한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는 화재미 폭발돼 있지만 첫 번째는 무조건 전격 먼저 쓰셔야 돼요. 전격. 그 두 번째 화재 폭발. 세 번째는 뭐 장비에 대한 문제로 인한 생산 장애가 있다. 그리고 이 정전기의 피해에 발생시킬 수 있는 영향인자. 그 영향인자로서는 대전서열, 그리고 물체의 표면 상태, 물체 이력, 처음 발생된 정전기가 나중보단 더 크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면적 압력, 면적이 크거나 압력이 높을수록 정전기 발생이 더 클 것이고, 두 물체가 분리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은 더 크다. 이런 영향인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 접지, 본딩, 뭐 가습, 전독성 부여, 정전차폐, 인체, 손해되는 그 와이어 스트립,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설비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인체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제목을 넣어서 정리하시는 것도 같이 정리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뭔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조금 보기 편하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다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건.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GIS의 안전진단 방법. 이건 뭐 해보시지 않으신 분은 뭐, 사실 거의 이거는 준비가 안 되셨던 분 빼고는 다 이거, 그냥,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이게 105회 때 나왔었어요. 105회 때. 그래서 GIS의 가장 특징은 SF6라는 가스를 쓰면서 얘가 저런 내력이 공기보다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극간거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특징 보면 콤팩트 작게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고, 그리고 이게 깡통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하고 조금 뭐 이렇게 도색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뭐 신뢰성도 있고, 경제성은 초기 투자비는 비쌀지 모르지만 뭐 토지 가격 이런 거 다 했을 때 전체적인 경제성에 대한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교수님, 근데 네. 그 F6 가스를 못 쓰게 한다. 근데 이제 대체 가스를 하자고 하잖아요. 대체 물질을 안 쓰는 문제도 근데 이거를 그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스에 대한, 햇빛이랑 좀 안 맞는. 그래요? 근데 이 가스에 대한 그 사용 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얘가 밀폐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새로 나온 햇빛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세워놓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던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수습했다는 말을 해요. 아, 근데 이 문제 찾는 거 같다고. 근데 이거 뭐 출제자가 냈는데 뭐 이걸 뭐 가서. F6는 못 써요. 아, 그래요? 근데 현재로서는 얘가 돼 있잖아요. 아, 지금 설치된 정말 새로 설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는 다른 거 설치한답니다. 그 내용이 막 그 진공 촬영기 같은 용기 들어오는 거랑. 아, 그래요? 오염이 가스 좀 터진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FS6 가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특징을 왜냐하면 진단 방법의 종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설비에 있는 거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 학회지에서 2013년도에 GIS 그 진단 기술이라는 그 특별 기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 거를 보고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스 그 SF6 가스 쓰다 보니까 가스를 체크해야 된다 있잖아요. 뭐겠어요? 수분해야죠. 농도도 봐야겠죠. 그리고 압력도 봐야겠죠. 저게서는 안 맞는데. 아, 이거는 뭐냐면 그냥 표면에 아, 그냥 카메라로 내부가 절대 안 나오니까. 네, 안 나오니까 이제 표면의 상태로 보자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가 어떻게 보면 쫙 훑어가면서 뭐또 온도 분포가 어떤가. 페이크 아래가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기 기계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음이 나게 되면요, 소음 나면 무조건 진동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초음파 어떤 음향 진단법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패턴법이 있고 삼상 비교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온도 패턴법을 한번 쫙 훑어가면서 온도가 일정한지 아니면 좀 딱 튀가 있는 건지 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기타 이런 외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거를 25점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 그런데 유사한 게 케이블 변압기 보시면 진단하려면 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열화가 됐을 텐데 요 열화가 왜 됐냐? 그래서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환경적. 그래서 이걸 여기서 써야 된다는 거죠. 진단 방법 종류 전에 열화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분리해서 작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화가 되는데 이거를 진단하는 방법에 가스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초음파 음향 진단법도 있고, 열화상법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는 검사를 계속 하셨던 분 아니면 손대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105회 때 나왔었어요. 105회 때.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부담스러운 문구가 있어요. 단락전류 계산해서 단락전류 저감 대책을 쓰라 그러면 이거는 되죠. 이건 돼. 근데 유사한 문제가 105회 때 나왔었어요, 이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단락전류 계산 순서, 계산 방법, 그래 이거는 뭐 오케이. 계산에 필요한 항목,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단락전류 계산 목적이나 단락전류 계산하는 관계식, 그리고 대책,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분들은 얘 때문에 순서하고 계산에 필요한 항목 때문에 여기서 멈칫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뭐였더라? 그래서 단락전류 계산 목적은 뭐 차단기 용량 선정해야죠, 뭐 기계적 강도 전격도 결정해야죠, 뭐 케이블 굵기도 선정해야 되죠, 이런 등등이 있다는 거죠. 단락전류 계산서는 일단은 기기나 선로의 임피던스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결정이 있으면 기준 용량으로 얘를 다 환산시켜 놓고, 그리고 임피던스 맵을 회로 상태를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합성해야겠죠. 사고 지점에서 이렇게 합성을 딱 해. 그런데 합성한 다음에 단락전류를 계산해서 결국은 뭐냐면 차단기 용량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순서를 이렇게 하는데, 계산 방법은 여기서 특정하게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법, 그리고 클라크 좌표법, 클라크법, 그리고 대칭 좌표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임피던스법인데 그 중에서도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피우법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 중에서도 얘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그래서 단락전류 계산 방법은 이런 게 있다. 단락전류 계산 시 필요한 항목은 전원 측, 이건 뭐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거지만 전력회사 측의 임피던스, 그리고 수전 변압기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 주잖아요, 명판에 딱. 그리고 모선 선로에 대한 임피던스 값, 그리고 전동기 리액턴스 값. 왜냐면 이거는 전동기의 기어 전류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정상 상태는 전동기지만 딱 전원이 차단이 되면 발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보시면 계산 순서, 방법, 필요 항목. 계산 순서, 방법, 필요 항목.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주시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맞춰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채점자가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단락전류 상태에서 필요 항목하고 순서 때문에 조금 저기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손대셨다가는 점수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41조의 지락차단 장치 등의 시설을 하는 장소와 예외 장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판단기준이 개정이 될 때 요 50V가 원래는 60V였어요. 이게 2019년도에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상은 저압 기계 기구예요. 저압 기계 기구.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저압 기계 기구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락 차단 장치에 대한 설치 개소하고 예외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 기준상으로 다 보자면 우선 저압 기계 기구의 대상은 뭐 50V 초과하는 장소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것, 뭐 물기가 없는 그 장소, 이중저런 구조, 뭐 절연 변압기 등등 있다는 거죠. 저압 기계 기구는 변압기에 결합되는 경우에 대상은 400V 이상의 저압전로는 해야 되고 예외 대상은 발변조에 준하는 장소, 부분전로는 안 해야 된다. 그건 변압기에 결합되는 경우. 또 고압, 특고압 전로에서도 대상과 예외 대상이 있어요. 뭐 발변전소, 인이빈 출고, 뭐 수전점은 해야 되지만 예외 대상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특정하게 정해져 않지만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장, 비상용 조명장치,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뭐 이런 등등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설치를 하되 자동 복구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주로 무인 통신 기지국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얘가 트립됐다가 이상 없으면 사람이 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는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는 누전 차단이 실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있다. 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41조 해놓고 저압 기계 기구 대상으로만 했는데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저압 기계 기구, 변압기 결합된 거, 고압 특고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자, 5번 문제. 브레인스토밍까지는 좋았어요. 얘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TBM, 툴박스 미팅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TBM 위험 예제 훈련?
이렇게 나오니까 뭐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 이건가? 근데 이 TBM 위험예지 훈련이 조금 구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제 운동 등 안전활동 기법 중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브레인스토밍이 116회 때 나왔었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대제목을 정해놨거든요. 1번 몸으로 보고 2번 몸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1번 TBM 위험예지 훈련, 이거에 대한 특징은 이건 사실 미국 건설회사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작업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그 소수의 인력들이 모여서 어떤 그 점검도 하고 작업 지시도 하고 위험 예측도 하고 확인하는 이런 단계별로 하는 게 TBM 위험 예지 훈련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가 25점 문항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10점 한 문항으로 나왔으면 요 상태하고 브레인스토밍 뭐 4대 원칙 해갖고 쫙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25점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 TBM의 진행 순서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도입 단계는 일단 근로자가 위험 예지 훈련용 그림을 잘 볼 수 있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떤 교재 상황을 참고로 해갖고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 그 그림에 대한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 전개당, 이 활동에 전개할 때는 최소한 근로자 한 명당 한 개씩 발언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 요소를 보충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된 위험 요소를 근로자가 중요하니까,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근로자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 포인트도 지적하기, 이거 해야 되죠, 이거. 그리고 정지된 대책 중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한 4-5개 정도 선정해서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 단계에서는 선정된 주요 대책을 근로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터치앤콜 손을 딱 붙잡아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로 해서 이제 터치앤콜로 훈련을 끝낸다. 이게 이제 TBM 위험 예지 훈련의 도입, 전개, 정리 단계예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난상 토론입니다. 난상 토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어요. 다 모여서 뭐든 좋으니까 질보다는 양쪽으로 해서 발언 많이 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4가지 원칙은 비평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 금지. 그리고 누구든 해라. 자유분방하게. 그리고 무엇도 좋으니까 많이 해라. 많이. 대량 발언. 수정 발언. 남의 아이디어를 조금 보완해서 다시 발표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4가지 원칙이 있고요. 이 브레인스토밍 효과는 뭐냐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돌출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TBM 위험예지 훈련하고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가지만 TBM 위험예지 훈련은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TBM 관련돼서 25점 나온 건 극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안전 쪽에 계신 분이 냈는지 모르지만 어떤 2개 문제를 25점 문항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교시의 6번째 문제는 피레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비 조건과 설치 기준이에요. 119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피레기 선정 시 고려사항이 구성 요소에 대한 특징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119회 때 나왔던 문제 다시 나오는 비율이 높았어요, 이번에는요. 뭐 계열했고. 자, 피레기 구비 조건은 이상자업 침입할 때 신속하게 방전시켜라. 그리고 방전 시에 단자 전압을 일정 이하로 유지시켜야 되고, 신속하게 속리로 차단해야 되고, 차단하고 나면 저런 상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반복 동작에도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얘기죠. 피레기 시설 설치에 관련된 거는 판단 기준 4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설치 장소는 4개가 모두 가공 전선로 조건에서, 그래서 발변 요소나 그리고 배전용 변압기가 고압, 특고압 측,
그리고 고압 특허바업으로 수전받는 수용가 인입구, 그리고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점, 교차점, 거기에 피레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해놨는데, 설치 위치는 뭐 케이블 종단이나 케이블 양단, 뭐 파워퓨즈나 COS 전단, 혹은 주 목적이 변압기 보호기 때문에 변압기에 근접해서 해라. 그리고 변압기와 피레기와 피 보호기기의 최대 유효거리, 결국 피레기하고 변압기 얘기하는 거예요. 22,900은 20m, 1호사는 65m, 3, 4호는 85m 이내에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거 기억나세요? 뭐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할까? 이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이 거리, 이 거리와 이게 변압기 쪽에 그 제한점, 단자잡, 변압기 그 2차측 단자잡이 아니고요. 변압기 걸리는 제한점이에요. 이상전압. 얘가 거리가 피레기하고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얘가 멀면 멀수록, 크면 클수록 얘의 전압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리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가깝게. 그래서 22,900은 20m, 1호사는 65m, 3, 4호는 85m 이내로 하라는 거죠. 피레기의 접지선에 대한 굵기 산정은 이렇게 뭐 하는 거고, DS, 디스커넥터 스위치도 이렇게 한다. 요즘 뭐 DS 붙이명이니까요, 다들. 이렇게 해서 그 피레기에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설치 기준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간단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식 넣으신 다음에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서 하셔도 뭐 답안 구성은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 가장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게 2교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이제 답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다른데 제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2교시가 가장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답안 구성하기에는 그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가 된 거죠. 이제 이 120회에 반 나왔어요. 여기 하고 이제 점심 시간인데 점심 드시러 가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요번에 저도 봤는데 요즘 이거 코로나 이것 때문에 결실이 좀 올라갔대요. 그전보다 결실 올라가고 1교시 끝나고 가시고 점심 들어가서 안 오시고, 막판에 가니까 22분 중에 13번 남으셨나? 세 종목 이거 봤거든요. 제가 교시에서. 근데 항상 한 교실에서 식사하러 가셨다 안 오시는 분들이 한 두세 번 계세요. 항상. 왜냐면 밀리교시 봐서 안 될 거 뻔한데 뭐 그렇게 이제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 판단하고 이제 가시는 거죠. 자, 그럼 3교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자, 3교시 25점 문제인데 과전류 강도와 과전류 정수를 25점 문제로 하기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보기 전에는 25점 문제, 2페이지 반, 3페이지 이걸 어떻게 채워넣어? 이게 좀 고민스러운 문제죠, 사실은요. 근데 83회 때 과전류 강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개요, 일단 이 형틀 양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개요가 이렇다. 그리고 변리가 어떤 용도고, 뭐 종류 중에 뭐 철심의 구조 관련된 거, 용도에 관련된 거, 뭐 건선 그런 방법, 네. 그런 종류, 이런 종류가 있다. 자, 그럼 과전류 강도는 뭐냐?
과전류 강도는 CT 1차 측에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 이 CT가 손상이 없게끔 하는 그 한계가 1차 사고 전류에, 그러니까 1차 전격 전류에 몇 배까지 흘렀을 때 얘가 손상이 없는지 그 한계를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인 표준값은 40, 75, 150, 300배 정도로 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과전류 강도는 열적, 기계적으로 구분한다. 자, 열적 강도가 뭐냐? 1차에 단락 전류가 흘러갖고 CT 건선의 온도 상승했을 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한계점. 그게 1차 전류의 몇 배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열적 과전류 강도의 보통 2.5배 수준인데, 얘는 1차에 단락 전류, 사고 전류가 흘러갖고 열적 과전류 강도를 넘어갔다는 거지. 이미 넘어가서 권선이 끊어진 후에도 전류가 계속 흘러서 철심이 변형되는 그 직전까지 상태가 1차 전류의 몇 배냐. 근데 일반적으로 열적 과전류 강도의 2.5배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그러면 과전류 정수는 뭐냐? 얘는 1차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 2차 전류도 같이 가는데 어떤 시점에서 오차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게 그 비오차가 마이너스 10%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 1차 전류가 더 증가하게 되면 얘가 계속 벗어나니까 그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전격 전류의 5배, 10배, 20배 정도에 대한 걸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전류 정수하고 CT 부담하고는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과전류 정수가 높게 되면 부담은 낮춰야 되고, 정수가 낮게 되면 부담은 키워줘라. 그래서 얘가 항상 일정하게 해줘라. 이게 이제 과전류 정수입니다. 그러면 과전류 정수와 강도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5배, 10배, 20배까지는 과전류 정수의 범위고, 그리고 그 이상 40, 70을 쭉 넘어갈 땐 과전류 강도의 범위인데, 두 가지 특성 모두 다 단락 전류에 얼마나 견디냐, 이거에 대한 한계값이다. 그래서 그냥 쫙 내용을 풀어 헤치다 보면 단락 전류가 점점 커질수록 CT의 오차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코일이 끊어진다는 거, 열적 강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더 벗어나게 되면 철심의 변형이 간다. 이건 결국 이제 기계적 강도니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커지면 결국 이 기기는 그냥 탁 끝난다. 그래서 과전류 정수와 강도는 이런 관계가 있고, 전력회사로부터 수용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CT 비율이 작을수록 과전류 강도는 큰 거를 선정한다는 거죠. 네. 그런 또 표도 있고. 그래서 25점짜리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CT에 대한 정의도 나가야 되고, 과전류 강도를 설명하고, 과전류 정수를 설명하고, 그리고 과전류 정수와 강도의 관계가 뭐 이런 거다. 결국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하고 딱.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사실. 자, 두 번째 문제가 그 HVDC, 직류 송전 계통의 구성 요소 하고 직류 송전의 장단점이에요. 이제 110회 때 나왔었네요. 110회 때. 지금은 사실 직류가 대세예요. 지금은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발전소 교류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직류로 바꿔서 송전시켜 수용과 직전에서 다시 DC를 AC로 바꾼 다음에 AC로 수용가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전 방식은 모노폴로와 바이폴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류 송전 방지 구성 요소는 변환 장치, 사리스턴의 밸브 있겠죠. 변환 장치, 그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 차단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송전에 따른 제어 장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직류 송전의 장단점 물어봤으니까, 직류 송전의 장점은 절개압을 낮출 수 있죠. 안정도 좋죠. 그리고 전압 주파수가 다른 계통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직류 교류처럼 제로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점이 없다 보니까 차단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차단기가 좀 커요. 그리고 그 승합 강압이 좀 곤란하고, 그리고 변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고조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 우리 L사의 차단기 MCCB 오시면 그게 뭐 메타솔, 그 메타솔과 수솔 뭐 두 개가 돼 있잖아요. 특정하게 메타솔, 수솔. 근데 이 메타솔의 30A 이하 쪽 빼고는 나머지는 다 AC, DC 겸용이에요. 그래서 이 차단기 사이즈 보시면 AC 전용은 요만하면 같은 용량의 AC/DC 겸용은 이만해요. 극간 거리가 좀 길어요. 우리가 카탈로그 보니까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셔갖고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직류와 교류를 비교 분석하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직류 송전의 장단점을 물어봤으니까 장단점을 해주고 혹시 거기서 내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더 작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다음에 이제 그걸 하시는 거죠. 직류와 교류의 장단점 비교를 하시면 돼요. 특징 비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방 쪽 관련된 방폭 구조, 방폭 문제가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방향이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제목을 정해줬어요. 화재 폭발 재해의 원인 현상인 연소와 폭발의 차이가 뭐냐? 방폭 구조에 관계에 있는 위험 특성이 뭐냐? 그리고 폭발성 가스 분위기 생성 조건에 관계되어 있는 위험 특성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가 111회 때 나왔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일단 연소와 폭발의 차이점을 물어봤잖아요. 연소의 정의는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화재지. 요걸 조금 지나쳐서 압력의 급격한 개방 또는 발생으로 인해서 격렬한 폭음을 동반한 팽찰, 파열되는 현상을 이제 폭발이라고 합니다. 폭발. 그 두 번째 문제가 방폭 구조와 관계되어 있는 위험 특성. 혹시 방폭을 했으니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발화온도. 예. 그리고 화염일조 한계. 최대 안전 틈새, MSG, 화염일조 한계. 이게 내압 방폭 구조 나오잖아요. 0.9, 0.9에서 0.5. 얘 0.5. 이거. 최소 점화 전류비. 메탄가스기를 했을 때 해당 가스에 대한 전류의 비를 하는 건데 얘는 0.8. 0.8에서 0.45. 얘 0.45. 이렇게. 세 단계 구분하고. 그 세 번째 물은 게 뭐냐면 폭발성 분위기 생성 조건과 관계되어 있는 위험 특성. 자연 발화 해놓고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게 범위가 화재면 화재 범위고 이건 폭발은 폭발 범위인데 여기가 얘를 낮추든지 얘를 올리든지 해서 폭발 범위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한계, 그리고 인화점, 그리고 증기 밀도, 이거를 나타낸 게 이제 위험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아마 이거는 소방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난해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작성하신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표가 지금 만만한 게 아닌데 하여튼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압전로에 사용되는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기준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과전류 차단기로부터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두 번째, I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두 개 물어봤거든요. 판단기준 38조에 나온 얘기예요. 보시면 거기에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이게 있고, 얘는 이 표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표를 쓴다는 자체는 대단한 거지. 하여튼. 자, 두 번째, I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표가 3개가 있는데 표 1은 산업용, 표 2는 표 2와 3은 주택용이라는 거죠. 표 이렇게 있고, 이게 산업용, 주택용은 2, 3 이렇게.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마 이거는 일단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좀 왜 이런 자꾸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5번째 문제. 이거는 다시 썼을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 잘 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유입변압기 말 없었는데 아예 그냥 유입변압기 딱 못 박았어요. 유입변압기의 보호장치, 그리고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48조에 의한 내부 고장 보호장치 설치 기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기 쪽 수업 들어갈 때 이건 모의고사 엄청 계속 내요. 아주 그냥 그 고정적으로. 자, 일단 그 보호장치는 크게 2개로 나눠줘야 돼요. 기계적인 거, 정기적인 거. 그래서 우선 얘가 11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정기적 보호장치는 대표적인 게 비율 차동 개전기라는 거죠. 네. 그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 차동 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여자 돌입 전류로 인한 오동작 방지류에서 감도조합법, 고주법제법, 비대칭 저지법 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OCR 과전류 개전기 있고, 여기까지만 가도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이상 뭐 지락 과전압 개전기, 방향 지락 과전류 개전기 이런 것들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전기적인 보호 장치라는 거죠. 기계적인 보호 장치는 좀 많습니다. 사실은 유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방압장치, 어떤 내부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압장치 있고요. 그리고 유입 변압기에 콘서베이트가 있는 변압기는 브로우제 개전기를 써서 전원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발생되는 유속의 흐름하고 가스 이것 때문에 접점이 2개 있어요. 상부 접점은 단순하게 경보하는 접점, 그리고 하부 접점은 차단할 때 이용하는 접점, 2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 가스압 개전기 OLTC, 이거는 온로드니까 이거는 이제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탭 체인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스 검출 개전기, 유입 변압기 쓰다 보니까 내부에 발생하는 가스. 그리고 온도 측정 장치, 온도 측정기는 뭐 유온도 있고요. 그리고 권선도 있어요. 권선에 걸려 있는. 그리고 이제 유류계, 절연유의 흐름을 보는 유류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설명한 거고, 그리고 내부 고장 보호장치 설치 기준을 물어봤잖아요.
판단 기준 나왔던 48조. 용량별로 나온다는 거죠. 용량별로 10,000km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벼락기 내보장 시 자동 차단 혹은 경보를 해라. 그리고 10,000km 이상 되게 되면 자동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냉각 장치 등등 이상 있을 때는 경보 장치를 실어라. 이게 이제 판단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를 보고 답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3교시의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전력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의 타 종목도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이 문제 110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Y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계통의 중성점 접지를 왜 하겠어요? 뭐 보호계정이 확실한 동작을 해야 되고 계통 안정 그리고 유일하게 선간전압, 상전압 두 가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 특징을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접지를 안 했지만 연구반에서 이거 할 때는 유효와 비유효로 구분하고 유효는 직접과 저저항 얘는 고저항과 소리액터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 했어요. 교재에서는 비접지가 나와 있지만 비접지는 사실 Y결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성점 접지 방식 비교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접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가능한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만 네, 가능한. 그리고 그럼 유효와 비유효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 리액턴스 분의 영상 저항, 정상 리액턴스 분의 영상 리액턴스. 이 비율이 얘는 0에서 1범위, 얘는 0에서 3범위 안에 있을 때 이 조건이 유효 접지고 이걸 벗어나게 되면 비유효입니다. 그래서 중성점의 접지 목적을 쓰고 유효와 비유효 접지에 대한 구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 특징을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 접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지락전류값, 계통 길이, 뭐 유도장애 그리고 뭐 검출 방식, 뭐 계정기 동작 여부, 뭐 장단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중성점에 대한 접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110회 때 110회면 벌써 3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관연도 나왔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게 뭐냐면요. 조금 좋지 않게 표현하자 그러면 문제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올 게 다 나왔어. 특정하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엔 이미 나왔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고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꾸거나 두 개의 문제를 하나로 합친다거나 뭐 이런 거지 새로운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기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준이나 법이 바뀌어서 그 개정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교시는 2교시보다는 난이도는 그래도 높지 않았다는 거죠. 네.
3교시도 쓸만하다. 그런데 대원 시험 보신 분들이 4교시가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4교시. 근데 4교시는 두 문제 빼고는 오히려 2교시보다는 오히려 낫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는 좀 잠깐 휴식하신 다음에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